자, 이제 금지행위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거래.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거래. 조문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즉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 자를 통하여 중개 의뢰를 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뭐 금방 느낌 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 이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 의뢰 받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중개대 상물을 우리 개공이 소개받습니다. 소개를 받는데 이 소개받는 과정에 무등록업자를 통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이제 중개사물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를 받은 거죠. 받았는데 이자의 업무 활동을 도와주지 말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이자를 통하여 의뢰받는 순간이 그 금지행위예요. 거래성사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에 이자를 통하여 중개 의뢰 받으면 바로 이거는 금지행위예요. 그래서 고객이나 또는 중개사물을 소개받는 과정에 무등록업자를 통하면 안 된다. 나아가서 이자에게 명의를 이용케 한대요. 그럼 명의 이용에는 그거 아니겠어요? 갑과 을 간의 거래를 무등록업자가 소개합니다. 근데 계약서 이제 써주고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무등록업자가 자기 명의를 여기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A 개공의 명의를 빌리는 거죠. 빌려가지고 A가 이거 명의를 이용토록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등록업자임을 하면서 이자에게 명의를 이용하는 행위죠.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금지행위로 현재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등록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한다. 그럼 이때는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어요. 임의적 등록 취소에 1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 근데 이게 대여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등록증 대여 행위. 우리 등록증 대여, 자기 등록증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여고, 등록증 대여와 동시하는 게 뭐가 있으냐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잖아요. 그럼 이거 대여라고 그랬죠. 대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 성명을 사용토록 한다. 명의를 이용토록 한다. 비슷하죠 지금? 그러면 대여 행위는 필요적 등록 취소에 1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임의적 등록 취소에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 둘의 차이가 뭐냐? 우리 이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무등록업자에게 지속적으로 명의를 빌려줬잖아요. 그럼 이때는 대여예요. 근데 한 번 정도 쓰도록 해줬다. 그럼 이것은 금지행위로서 그냥 한 번 정도 쓰게 하면 명의이용행위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거는 조문만 충실히 이해되면 돼요. 그래서 무등록업자를 알면서 그 자를 통하여 중개를 받거나 그에게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이게 두 번째 금지행위입니다. 이자의 탄생을 막기 위함입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말이에요. 무등록업자들은 이제 그 자금력도 풍부한 경우가 많고요. 좋은 물건들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과의 거래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죠. 그죠? 거래했다가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몰랐다 해요. 그렇죠. 몰랐다 해야 됩니다. 그게 최고죠. 오리발이 최고예요. 알면서 해야 되죠? 예, 그래서 몰랐다고 해야 됩니다, 이게. 나는 몰랐다. 알았다는 건 검사가 입증해야 돼요. 검사가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등록업자의 거래 두 번째 금지행위였습니다.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금지행위입니다. 중개보수를 초과해받는 행위. 그러니까 보수가 있고 중개보수가 있고요. 실비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걸 초과해받았다. 그래서 조문의 형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법의정에는 중개보수 한도가 있죠. 중개보수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실비라는 것도 있어요. 오늘 하는데 그래서 중개보수 실비를 초과하여 사례 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을 불문합니다. 그래서 명목에 불문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것을 넣어받는 게 전부 다 금지예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것이 전부 다 금지입니다. 그럼 현금으로 보수 후에 또 더 받았다. 똑 떨어지는 보수 초과입니다. 현금은 더 받지 않았지만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다. 비싼 양주 받았다. 전부 다 생깁니다. 이거 가서 술 한잔 얻어 먹었어요. 보수 후에. 그럼 이거 초과인가요? 아닙니까? 그죠? 우리네 상식으로 봤을 때 아니죠. 근데 해당하거든요. 그것도. 그때 누가 그러시대? 강남 룸사롱 가서 받아 먹으면은 초과고
포장마차에서 얻어보면 아니고, 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떠한 명목에 불문하고 더 받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이거 더 받다 걸리면 1년 이하의 제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요. 등록을 추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 직업인의 보수 중에 우리처럼 이렇게 징역 가고 벌금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수 더 받다 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변호사 아시는 바와 같이 정해진 게 없죠? 있긴 있죠. 자기네들 협회에서. 더 받았어요? 그렇다고 협회 자율적으로 그냥 솜방망이 때리고 말죠? 경고 한번 때리고 맙니다, 그냥. 법무사, 뭐 100만 원 이하 과태료인가? 그렇게 나가고 말아요. 우린 징역 갈 수 있어요. 만약에 보수 더 받아갖고 징역이나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징역이나 집행유예는 둘 다 취소요, 우리. 둘 다 취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둘 다 취소라는 게 자격증 취소, 등록조 취소. 둘 다 취소해버려요, 이게. 그래서 우리 아주 심하게 규제합니다, 이거.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심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개혁공사가 한 분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규제하는 것은 이거 위헌이다. 너무 심하게 규제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행복주권이라든가 직업선택의 자유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헌법소원이란 말 들어봤죠? 그래서 더 이상 구제 방법이 없을 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내 기본권 침해됐다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위헌 여부 이런 것들이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개공이 헌법소원을 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합헌이다 위헌이다 둘 중에 어떤 걸로 판결했게? 예? 당연히 합헌이라고 판결했겠죠 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위헌이다 그랬으면 이거 공부 안 할 리가 없죠. 합헌으로 판결났습니다. 왜 합헌이라고 그랬냐면요, 이 부동산 중개라는 게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크대요. 그놈의 국민 경제는 무지하게 얘기해. 우리 정치인들 주로 하는 얘기가 핑계댈 것 없으면 국민 얘기죠. 제발 국민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거 핑계댈 것 없으면 국민이에요. 국민이 원해서 그런다니까. 맨날 지들 밥그릇 싸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선거할 때마다 그러면 선거 객정 때문에 하죠. 이거 어쨌든 그래서 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이거를 이렇게 규제하더라도 이건 과도한 규제가 아니다. 그래서 행복주권이라든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합헌 판결을 났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보수처가 여전히 지금 현재 이렇게 아주 중히 처벌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당부컨대 보수는 절대로 더 받지 마세요. 보수를 더 받으면요, 이거는 의뢰인한테 나중에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의뢰인들하고 붙었을 때. 더 받으면 할 얘기를 못 해버려요. 그러니까 더 주지도 말고 덜 받지도 말고 이게 FM대로 받고 더 받지 마세요, 절대. 그래서 주더라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보수를 초과해받으면 아주 심히 처벌돼요. 근데 생각을 꼭 또 해보면 우리 개업공사가 의뢰인한테 그 한도를 초과한 보수를 요구하여 받았다면 징역을 가든 자기 취소든 따질 일이 아니죠. 그건 처벌 가벌성이라고 하는데 가벌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근데 손님이 진짜로 고마워서 준 거예요. 진짜로. 이것도 받으면 우리는 감옥 가야 잘못하면. 맞죠? 우리네 인정은 저 사람이 너무 고맙게 일을 해준 거야. 그러면 그냥 주잖아요. 고유한 미풍양속 아닙니까? 이런 미풍양속을 아주 침해하는 못된 규정입니다. 아주. 저도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개공이 진짜 고마웠어요. 진짜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보수회에다가 별도로 이제 넣어서 줬는데 이거 애들 과자값이나 좀 하라 그러면서 이제 줬는데 절대 안 받는 거지. 절대. 그래서 그냥 던져놓고 나도 이쪽에 있는 사람이니까 뭐 걱정 말아라 그러면서 정리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된다니까. 더 받으면 그냥 우리는 한 방에 가버려요. 한 방에 가버립니다. 이게 제 초등학교 동창애가 여자애가 중기업을 강남에서 하는 애가 있어요. 실제로 6개월 만에 손님이 3억을 땄어요. 3억을 소개를 했는데 6개월 만에 3억을 딴 겁니다. 손님이 통장번호 대라. 내가 10% 딱 쏘겠다. 3천만 원. 3억을 땄는데 해줘야지. 그래갖고 얘가
이거 나 절대로 못 받는다. 이거 받으면 큰일 난다. 금액이 크니까 겁난 거야, 얘는. 300만 원은 몰라도 3천만 원 너무 컸던 거지, 얘가. 그래가지고 안 아껴줬대, 끝까지. 그랬더니 보석 써갖고 보내버린 거 아니야? 3천만 원어치. 근데 왜 하필 보석이야? 아무래도 그 손님이 걔한테 흑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애가 좀 이쁘자게 생겼거든. 택배로 보내버린 거, 진짜로. 택배로 보석을. 금송아리 사갖고 보내든가. 응? 보석은 팔면 바로 반값 아니요. 후회를 엄청 했다고 그러대. 껴보지도 못하고 그냥 다시 팔았는데 1,500밖에 못 받았대. 껴봤긴 껴봤을 거야. 1,500은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손님은 그래갖고 내가 그랬어요. 얘라 이런 그런 가슴 가지고 무슨 중개하냐고. 그때 또 어떤 분이 또 그러대. 가슴 봤냐고. 뭐라도 되는 거에 시험이 안 나왔는데. 시험이 안 나와요, 그거. 그래서 어쨌든 뭐, 그거는 사고 우려가 없잖아요. 손님이 진짜 고마워 준 건데. 그래도 우리는 좀 받으면 안 된다니까, 이게. 그래갖고 걔도 엄청 후회했다고 그러대. 그냥 받을걸. 그냥 받을걸. 근데 이제 괜히 또 이 보석 그거 받아갖고 신랑한테 또 오해받으면 어떡해 또. 그러니까. 바로 팔았다는데, 어쨌든 그래갖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 보수초가 그래서 이게 참 아주 우리한테는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러니까 실무를 하면서 이게 이제 보수를 정해진 보수보다 한 푼이라도 더 받게 되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어떤 명목을 불러먹어 더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사례도 주든 증여로 주든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공유 지분을 받았다. 물건에. 이런 것도 전부 다 해당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가볍게 이해되시고요. 그러면 이제 가볍게 이제 따지고 갑니다. 갑을 간의 거래를 A가 소개했어요. A가 소개했는데 갑으로부터 받을 보수 100만 원, 을로부터 보수 받을 것도 1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갑과 을이 약정을 했어요. 약정을 해갖고 을이 200만 원 전액을 부담하기로 한 거예요. 전액을. 그래갖고 을로부터 200만 원을 수수했던 겁니다. 이거 초과다 아니다? 이건 아니다. 당사 약정에 누가 보수를 지급할 건가? 정할 수 있죠? 초과 아니죠, 이거는. 한돈에서 받은 거니까. 다음. 갑으로부터 100만 원, 을로부터 100만 원이었거든요? 갑에겐 받았어요, 100만 원을. 을에겐 무료로 했습니다, 무료로. 안 받았어요. 무료 중개행위 위법일까요, 아닐까요? 위법은 아니다. 스스로 받을 권리를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위법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 무료로 해줄게요? 네? 이뻐서. 이쁘면 모든 게 용서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무료 중개는 위법이 아니에요. 그러나 무료로 중개하더라도 을에게 확인 설명 정확하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손해입으면 손해배상 책임도 있겠죠. 그럼 무료 중개행에도 우리 법에 적용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맞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된다는 점 이해두시고 다음 컨설팅이 있거든요. 컨설팅을 해주고 분양 대행을 해주고 자 따져봐야죠 이제.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이라는 것은 제가 이거 중개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죠. 그럼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 일을 해주고 보수를 받습니다. 중개 보수 규정에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컨설팅 중 이거 초과에 걸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주의해야 됩니다. 컨설팅을 해주고 분양 대행을 해주고 아무리 많은 보수 받아 이건 중개가 아니니 이에 대한 보수는 초과에 걸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권리금 할 때가 됐죠. 우리 기초지만 지금 권리금은 중개상 무리라 아니다. 권리금이라는 것은 집기 비품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영업상 노하우,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띠고 있죠. 그럼 이건 부동산 아니에요. 그럼 권리금 중개상 무리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권리금 상가 거래할 때 소개해주고 무지한 보수를 받았어요. 초과에 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는 권리금이 있게 되면 보수를 많이 요구하죠. 권리금이 있게 되면.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권리금은 이거는 중개가 아니니까 이거 소개해도 중개가 아니니까 이거는 보수에 할 일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짚고 가볼까요? 그냥 순가 중개계약. 이거를 이제 개념을 파악을 해두고 가시는데 순가 중개계약. 요즘은 이거 잘 안 물어봅니다. 순가 중개계약이라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전 시간에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 제도를 공부했어요.
순가 중개계약이라고 했거든요. 말이 참 어려운데 일본식 표현이에요, 이거. 일본식 표현인데 근데 이미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이겁니다. 토지를 갖고 있는 갑이에요. 팔아달라고 우리 개업공사 A한테 중개를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손에 5억만 쥐어달라. 나머지 차액은 네가 모두 가져라. 이게 순가예요. 이런 거 봤죠? 또 사는 쪽에서도 가능합니다. 나는 예산이 5억이 있거든. 5억을 지급할 용의가 있으니까 이 토지가 마음에 든다. 4억 8천에 구하든 9천에 구하든 관여치 않겠다. 나머지 차액은 네가 모두 보수로 가져라. 이거예요. 이게 순가입니다. 그러니까 순가중개약은 뭐냐면 중개 의뢰인이 중개 의뢰하면서 그 최저가, 이건 최저가를 정한 거예요. 최저가를. 이건 최고가를 정한 거죠. 이 금액 이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죠. 최저가나 최고가를 정하고 그 차액을 중개 보수로 지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가중개약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무적으로 토지거래나 상가거래 할 때 순가가 많아요. 순가가 많은데 이러한 순가중개계약을 의뢰인과 체결했어요. 체결했다 하여 바로 금지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왜 그러냐면 차액으로 모두 가져라 그랬는데 그 차액 부분이 법정 보수 이내로 들어왔다면 절대 보수처가 걸릴 리 없죠. 근데 이 순가를 체결하고 만약에 그 차액 부분이 법정 한도가 초과됐어요. 차액 부분이. 그럼 비로소 금지행위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가중개약은 절대적인 금지되는 중개약은 아니고 저는 이게 상대적 금지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차액 부분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자면 절대 순가중개계약은 금지행위가 안 됩니다. 이거는. 근데 일반론의 입장에서 접근하자면 순가는 전부 다 차액 부분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겠죠. 초과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금지된다 봐야 돼요. 하지만 당연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순가중개의 개념, 차액으로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거다. 이게 바로 순가라는 거 이해해 두시고, 그러나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중개가 아니고 상대적 금지에 불과하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순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심해서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 손님, 그러니까 이제 주요 내 고객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손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죠. 이제 이 손님이 나를 통해서 계속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얼마에 팔아주시고 나머지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 그런 손님들하고는 탈이 안 생겨요. 탈이 안 생기는데 처음부터 순가 같은 건 조심해야 돼요. 주로 이제 안 팔리는 물건 같은 거 있죠. 그 상가 같은 거, 안 팔리는 물건들 이런 걸 순가로 의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파실 때 뭐 물건이 자꾸 안 나간다, 내놨는데 안 만나 그러면 개공사한테 순가로 의뢰하면 아주 적극적인 중개 활동하죠. 그러면 적절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저는 이제 이 얘기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젊은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난 그런 예를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이게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다 알아보고 와요. 젊은 애들은 중개부서 다 알아보고 와요. 딱 계산해 갖고 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OP 같은 거 계산해봤자 뭐 15만 원, 2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중개업소 걸 넣으면 OP 물건 종류를 가리지 않고 기본 출발 20만 원, 뭐 30만 원 이렇게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 그럽니다. 보수 얼마예요? 그러면 20만 원이야. 원래 28만 원인데 이거 깎아줄게 그러면서 20만 원. 내 아들 같으니까 그렇게. 그럼 통장 주세요 하고 쏴. 글로 쏴. 조용히 가서 등록과청에서 찔러버려요. 조용히 가서. 그럼 등록과청하고 친하면 등록과청에서 전화 옵니다. 아니 그 더 받을 게 또 따로 있지. 애들 코 묻은 돈을 그거를 더 받았냐. 빨리 돌려주라고. 그거는 등록과청 담당자하고 친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게 친하지 않았다. 뭐 담당자가 여성분이었거나 초짜였다. 그러면 바로 업무정지, 소명통지서 날라와요. 이거 소명해라 하고. 민원 들어왔다고. 이게.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실제 계산하면 한 12만 원밖에 안 되거든. 근데 20만 원 받은 거 그냥. 그럼 추석스럽게 그 8만 원 가지고 아니 할 말로 개망신을 당한다니까 이거.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나는 이런 예를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봤고요. 실제로 그 어떤 지역에서요, 상가 물건이었는데 이게 상가가 위치가 별로 안 좋았어요. 거래가 안 되는 거야. 계속 공실로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야가 와가지고 이거 팔아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거래가가 뭐 1억 정도. 그래가지고 이거 보수를 1,00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팔아주면 1,000만 원 주겠다. 일단 1억에 대한 1,000만 원이면 이거 10%죠. 초과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맞죠?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작업해갖고 거래를 시킨 거예요. 6개월 정도 작업해서 손님을 찾은 거죠. 그래서 거래시켰어요. 계약을 체결하는 날 그러더래. 이거 1,000만 원 너무 비싼 것 같으니까 좀만 깎읍시다 그러면서 500만 원 주겠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기분이 살짝 나빴지. 그래도 이제 그럼 그렇게 하라고 계약서를 쓰니까 이제 그렇게 하라. 그래서 500만 원 받은 거야. 받았어요. 3개월 정도 지나갖고 야가 또 오더래. 사무소에 왔대요. 그거 지나가다 들렀다. 그러면서 이제 한다는 얘기가 생각해보니까 500만 원 너무 비쌌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 이거는 손님이 잘 안 팔려, 이 물건이 별로 안 좋고 이게 안 팔려서 나한테 그렇게 의뢰를 했던 거 아니냐. 그래갖고 1,000만 원 원래 주기로 약속했는데 비싸다 하셔서 계약 체결한 날 이것도 깎아드렸는데 이것도 비싸다 하시면 곤란하다. 이거 내가 많은 고생을 했다. 광고도 때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이거는 좀 그렇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도 뭐 막는 거 안 해더래. 그래갖고 그러면 뭘 하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뭐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T론 놈 그러면서 이제 통장번호 달라갖고 써버렸다 다시. 그러니까 90만 원. 이게 법정부세가 90만 원이에요. 90만 원 빼고 410만 원 돌려줘버린 거예요. 끝난 줄 알았거든요. 야가 한 3개월 정도 뒤에 또 온 거야. 이게.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돌려줘도 이거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그러던데. 그런 식으로 반협박을 하더래. 이 상태에서 나한테 전화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되긴 방법 없지. 맞는 얘기예요. 돌려줘도 소용없어요. 이미 위법성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는. 돌려줘도 이게. 그래갖고 뭐 그따구 소리 하더래.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방법 없다. 이거 밤길이나 조심해라 해라. 이거 없다. 그런 건. 우리 아킬레스건이거든 이거. 그래갖고 결국은 나중에 200인가 300을 더 줬대요. 거꾸로. 조용히 넘어가는 걸로. 근데 문제는 야가 상습범이에요. 그러니까 야는 공인사 시험 공부를 해본 거예요. 해본 겁니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 그 모임에 갔대. 모임에. 우리 지역별로 모임들이 있잖아요. 모임에 저녁 먹으러 한번 갔는데 자기만 당한 게 아니고 더 있더래.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갖고 이 양반이 딱 지나가는데 차 끌고 가다가 건널목에 얘가 서 있더래. 이렇게 횡단보도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딱 그 생각 들더래. 저걸 밀어버려. 그리고 객값을 물어줘. 이 생각 들더래. 진짜로. 이게. 그래갖고 아예 중개업 하기 싫다라고 문 닫아버렸어요. 닫아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그래갖고 아주 이런 애들이 있다니까 진짜로. 이런 아주 질 안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놈이 길을 잘못 쓴 거지. 이게. 등치고 다니는 거, 개공을. 이게. 그래갖고 이 수수료 초과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주 나쁜 놈, 질적으로 안 좋은 놈이지 이거. 그래서 진짜 그 생각 들더래요. 딱 밀어버리고 싶은. 이게. 사람이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F편으로 가야 돼요. 보수는 절대 더 받지 말고 주지도 받지도 말고 이 깎아지도 말고 이게.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F편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젊은 것들 조심해야 돼요. 이게. 농담 아니에요 이거. 진짜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젊은 애들한테는 F편대로 받아야 돼. 무조건. 더 받으면 안 돼. 나중에 뒤통수 반드시 칩니다. 이게. 그 실무적으로 보면 뒤통수 제일 잘 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만사 긍정형. 만사 긍정형 손님. 저도 실무 강의 하면서 그 얘기 많이 해요. 만사 긍정형 손님 무조건 조심해라. 가서 막 집 보러 가고 감탄해. 와, 집이 너무 좋다고. 다른 집 갔어? 와, 이 집도 진짜 너무 좋네. 손님이 뭐 요구하면 오케이. 그것도 오케이. 우리가 얘기해도 오케이. 다. 나중에 꼭 뒤통수 쳐요. 꼭 뒤통수 칩니다. 차라리 아니할 말로 우리 공무원처럼 처음부터 막 따지는 거. 이거 죄송합니다. 녹화되고 있는데 특정 신문을 얘기하면 이거 명예훼손을 걸릴 수 있어요. 되게 따지신 분 있죠, 이거. 아주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라리 그런 분들은 처음에 따질 분 뒤통수는 안 쳐요. 처음에 까칠하게 나오는데 뒤통수는 안 칩니다. 근데 만사긍정들은 그렇게 얘기해놓고 초짜들은 그러지. 이 양반이 진짜 마음에 드나 보다. 계약하려나 보다.
무슨 개뿔 계약을 해. 이게. 그리고 나중에 딴소리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스님들 제주시면 돼요. 실무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연륜이 이제 믿는 사람들은 딱 얘기해보면 다 알죠.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이다. 다 알면서 이제 접근하는데 특히 이제 세상의 풍파를 겪어보지 않은 이제 집에서 아니할 말로 살림만 하다가 이제 나오신 분들은 이런 걸 못 느끼는 거지. 순진하게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마음에 드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우리가 빨리 익숙해야 돼요. 빨리. 이게. 그래서 어쨌든 경험상 아주 별로 무슨 힘이 다 있죠, 진짜. 그러니까 영업을 해보신 분은 이 중개업을 잘해요. 사람들 속성을 아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특히 오늘의 결론은 젊은 사람들을 조시하는 자. 이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럼 순가중기야 이해해 두시고, 그러니까 보수는 더 받지 마세요. 절대 더 받지 말고요. 그다음 이제 그 네 번째 금지행위로서 거짓된 언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목을 이제 거짓된 언행에 우리가 암기할 건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이거든요.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언행 등을 함으로써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의미. 그래서 제가 이걸 제목을 이제 앞으로 거짓된 언행이다 라고 이제 붙일 거예요. 그러면 중개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이 뭐냐?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말하면 금지행위로 처벌받습니다. 그럼 거래상 중요사항은 일반론의 입장에서 우리가 확인설명사항, 이걸로 지금 현재 거래상 중요사항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들, 뭐 기본적인 사항, 권리관계 사항, 뭐 공법상 제한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 시설물의 상태, 환경요건 입증 이렇게 있는데, 이 확인 설명 사항이 일반적으로 거래상 중요사항이라고 얘기가 됩니다. 이것에 대해 거짓말해 버리면 이제 금지행위로 처벌받는데, 저는 모든 확인 설명 사항이 거래상 중요사항이 되는 건 아닐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는 중요해야 돼요. 확인 설명 사항 중에서 중개 의뢰인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해야 돼요. 그러한 사실에 대해 거짓말하게 되면 이제 금지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처벌받는데.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이제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개발 계획이 없어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고지하여 계약을 시킨 행위. 똑 떨어지는 거짓된 행위죠, 이거.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전형적인 유형이고, 또 물건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얘기 안 했어요. 거짓된 행위를 봐야 되죠. 그리고 거래시켰습니다. 뭐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얘기 안 했다. 이런 것들. 또 거래가 한산해지면서 살려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 토지 사면 고가로 바로 내가 팔아줄게. 이게 고가로 전매할 수 있다. 다시 되판다는 얘기죠, 이거. 전매는 돌전자 이게. 그러니까 다시 팔아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여 거래시키는 겁니다. 전형적인 유형이죠. 이거와 비슷한 유형이 그거 아니에요? 이 토지 사면 내가 1년 내에 3배로 팔아줄게. 또는 2배로 팔아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거짓된 언행이에요. 근데 후일 이 토지 사면 내가 2배로 팔아줄게 라고 해놓고 진짜로 1년 내 2배로 팔아준 거예요. 진짜로. 그럼 금지행위 피해가나요? 그래도 못 피해갑니다. 우리는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에 이미 1년 내내 2배로 팔아줄게, 3배로 팔아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만든 거죠, 지금. 그러니까 금지행위 완성된 거예요. 후일 진짜로 2배나 3배로 팔아주면 그 점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감안할 거예요. 판사가. 그래, 팔아줬으니까 내가 봐줄게. 그럴 수 있을 뿐이지 금지행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일단 거짓된 사례 이런 것들은 이제 금방 우리가 이제 잡아내는데, 뭐 최근 판례들은요 가격에 대한 정보도 시세 정보도 거래상 중요사항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 해석을 하고 있어요. 시세에 대한 정보라든가 가격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세. 만약에 이 아파트의 시세가 5억짜리였어요. 5억짜리다. 그럼 실무적으로 우리가 시세가 5억이라면 매도였어요. 매도 의뢰인. 매도 의뢰인한테는 얼마라고 그래야 돼요? 네? 4억 8천. 4억 8천. 매도 의뢰인한테 시세보다 약간 낮은 가격을 얘기하죠. 매수 의뢰인한테는 5억 2천. 그죠? 이런 식으로 통상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자기가 생색을 내죠. 생색을 내면서 이거 뭐 4억 8천 밖에 안 가는데 5억에 거래시킵니다. 그리고 무지하게 생색을 내고 보수를 더 받는 거지. 크게 능력이 있는 개공이에요. 이게. 더 받을 때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세에 대한 걸 그렇게 그르치겠잖아요. 이건 전부 다 이제 거짓된 은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하급심의 아주 지속적인 파괴리고, 그래서 가격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시고요. 그럼 일반적으로 의뢰인에게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의뢰인이 손해 입을 것이 거의 분명하죠. 손해가 분명합니다. 그럼 만약에 의뢰인에게 거짓된 언행을 하여 손해까지 입혔잖아요. 의뢰인에게. 그럼 이거는 우리 금지행위로 처벌될 일이 아니에요. 형법상의 범죄로 처벌되죠. 의뢰인에게 거짓말하여 손해 입혔다. 형법상 무슨 범죄로 처벌될까요? 뭐라고? 사기. 이게 다름 아닌 사기 아니에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행위죠, 이거? 100% 사기로 갑니다. 이거는 여기에 걸리면 100% 사기예요, 이거. 다 사기로 갑니다. 그래서 사기죄는 훨씬 커져요. 이건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차이에요. 그래서 이게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기에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 걸리면 그냥 사기에 다. 개공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도 사기죠. 사기입니다. 왜? 판사도 사람인지라 개공이 사기로 다 걸려들었잖아요. 그럼 판사가 속으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사기꾼 하나 왔군. 그게 일반인의 인식이거든. 그래서 어쨌든 거짓된 은행 주로 이제 사기로 간다. 이거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1년짜리 징역사유였어요. 여기까지가. 지금부터는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훨씬 중히 처벌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5번째 금지행위인데, 5번째 금지는 그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이 금지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나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증서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거를 제가 증서 등이라고 그냥 부르고 있거든요. 이 증서 등에 대하여 중개를 해서도 안 되고 매매업을 해서도 안 돼요. 둘 다 금지예요. 이게 증서, 중개, 매매업인데, 그럼 중개가 뭐고 매매업의 문제는 이제 알아봤으니까요.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서 말하는 그럼 증서가 과연 뭐냐? 이게 포인트거든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 주택법을 공부하는데, 주택법 시간에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라는 걸 공부할 거예요.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이걸 공부할 텐데,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이거 증서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입주자 저축증서가 있어요. 입주자 저축증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청약통장이죠. 그 다음에 주택상환사채가 있어요. 주택상환사채. 그 다음에 철거 예정자 지위 확인서, 이주택 대상자 지위 확인서, 이런 것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가 금지가 되고 있는 재개발 입주권이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다름 아닌, 실무적으로 이게 뭐라고 불러요? 딱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딱지. 이게 바로 딱지치기 금지 규정이에요. 이게. 딱지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른바 이제 양도가 금지된 딱지. 딱지라면 뭐 물딱지도 있고 조개딱지도 있고 여러 가지 딱지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딱지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한 딱지에 대해 소개도 안 되고 사고 팔고 업을 해도 안 된다. 이게.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1순위 통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1순위 청약 통장을. 이 통장을 을한테 파신납니다. 거래하는 거예요. 이 거래를 소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이게 증서중개고. 나아가 이러한 통장을 사서 팔고 이거 하는 것도 안 된다. 전부 다 금지예요. 이게. 우리 판교 분양할 때 통장 거래가 많았던가요? 그랬죠. 많았죠, 다. 이게 통장 거래 많았어. 근데 통장 거래는 절대 하지 마세요. 나중에 통장 소유자가 나 이거 안 팔래 해버리면 끝이에요. 공증받고 뭐 난리 치고 있는데 그거 다 무효예요. 다 무효입니다. 자체가 다 금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여기 이런 것들이 바로 증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증서중개 매매업인데, 그래서 증서가 뭐냐가 이제 포인트인데, 그럼 우리가 앞에서 분양권을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분양권? 분양권은 여기서 말하는 증서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다. 분양권은 우리 중개대상 물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증서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증서는 통장을 얘기한다. 이러한 통장을 소개해도 안 되고, 나아가 이런 재개발, 양도가 금지가 되고 있는 재개발 입주권, 이런 철거 임야 지위 확인서, 이런 것들을 사고 팔고 업을 해도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5번째 금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사유입니다. 이거는 훨씬 더 커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금지행위로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쌍방대리 행위가 금지되어 있죠. 6번째 금지행위, 직접거래, 쌍방대리.
중개를 의뢰한 자, 그자와 직접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양 당사자, 쌍방을 대리합니다. 이것도 금지예요. 둘 다 금지입니다. 그럼 직접 거래하는 거는 뭐냐면요. 중개를 의뢰한 자에 대해요. 중개를 의뢰한 의뢰인과 중개대상 물이에요. 중개대상 물에 대하여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래를 했잖아요. 그럼 이건 다 직접 거래예요. 그러니까 중개를 의뢰한 자와 중개대상 물에 대하여 개공 등이 거래했다. 그럼 이건 다 직접 거래로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러면 의뢰인이 내놓은 부동산을 개공이 사버렸어요. 지적거래 맞죠? 내 명의의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팔았어요. 지적거래 맞죠?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세를 놨습니다. 이거 직접거래일까요? 아닐까요? 그래도 직접거래예요. 그러니까 이 직접거래의 범주에는 매매뿐만 아니고 교환, 임대차, 전세권 설정계약, 재산권 설정계약 전부 다 포함이에요. 어떤 식으로도 의뢰인과 거래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를. 그럼 의뢰인과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거래하는 게 금지가 돼 있으니까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자동차. 의뢰인의 소유의 자동차를 중개보조원이 매수했다. 직접거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해야 돼요. 그렇게 되고요. 거래 범주는 임대차도 포함이다. 이때 실수요 여부 따지느냐? 안 따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소속공사가 전세 아파트를 구하고 있어요. 자기가 들어가 살 집으로 직접 살 집으로 구하고 있는데 마침 의뢰인이 전세 세를 놓은 거야. 아파트. 그래가지고 자기가 거주할 목적으로 우리 소속공사가 중개 의뢰인인 자와 아파트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직접 거래다 아니다. 그래도 직접 거래예요. 그래도 직접 거래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의뢰인과 거래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매매업, 직접거래 두 가지 풀어야죠. 직접거래 막을 이유가 없어요. 의뢰인에게 피해를 준다? 지금 의뢰인이 개공을 등치고 있는 세상인데 어쨌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거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실수의 목적, 보수를 받든 안 받든 따지지 않는다. 횟수를 따지지 않는다. 한 번에도 직접거래, 수십 번에도 직접거래가 돼요. 자, 근데 우리 개공이 상가 건물을 한 채 갖고 있습니다. 1층은 중개사무실을 열었어요. A가 2, 3, 4층은 사무실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종 꿈이 이거죠. 건물 한 채 마련해서 난 1층에 중개사무실을 놓고 이제 새로 노후를 대비해야지. 대한민국 국민은 전부 다 이 생각합니다. 다. 그래서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찾기가 힘들죠. 이게 이런 걸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어느 날 갑이 찾아왔어요. 이 사무소에. 내가 사무실에 세를 놓고자 한다. 해가지고 마침 3층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갖고 3층을 보여주고 A와 갑 사이에 사무소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직접 거래 아니에요? 직접 거래 맞죠? 직접 거래입니다. 이거 피해 가야 되죠. 그죠? 개업공사 옆에 있습니다. B한테 갖고 네 의뢰인이라 그러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2의 개업공사가 소개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손님은 내 손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거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개업공사가 다른 개업공사의 소개로 부동산을 매도하고 또 다른 개업공사의 소개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행위는 직접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 부동산이라든가 또는 의뢰인 소유 부동산을 내가 취득하거나 팔고자 한다. 또는 세를 놓거나 세를 얻고자 한다. 라고 한다면 다른 중개업소를 통하라는 얘기죠, 이거? 이 얘기입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럼 이제 간접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직접거래가 아닙니다. 아파트에서만 하고 끝나는 거지. 뭐야. 이때 동기가 좀 필요하겠죠? 좀 친해놔요, 이 정도에. 그죠? 동기가 이때 필요한 거야, 동기가. 내하고, 그죠? 그래갖고, 이렇게 되면, 이제, B한테 가서, 야, 도장 좀 줘봐. 그거 찍고 오면 되지. 근데 이제 요즘 손님들이 이것도 아는 손님들이 있어요. 직접거래 금지라는 거. 또 이거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엄청 세게 처벌하는 거 알고 있어요. 이거.
그래갖고 나중에 뒤통수 치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아파트라든가 내 명예상가 이거 갖다가 만약에 의뢰인한테 세를 놓는다 또는 판다 할 때는요. 이때는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B한테 얘기를 해놔야 되죠. 야, 이거 손님 오면 내가 모시고 할 테니까 네가 계약 써라. 그리고 보수는 반띵이다. 반띵이다. 아니면 내가 밥 한 끼 살게. 그럼 되죠? 그래갖고 손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거 원래는 내 첫 건데 이거 명의가 내 거거든요. 명의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손님한테 직접 계약을 못하니까 이거는 이쪽에서 물건을 갖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이쪽 가서 계약서 써야 된다. 이게. 그래갖고 여기 가서 B가 계약서를 쓰고 B가 보수 받는 거죠. 그럼? 보수 받고. 근데 정상적으로 못 받겠죠? 갖고 줘야겠지 뭐. 이거 어쨌든 받고 야 반띵. 그렇게 하면 되지. 됐어요? 그래서 직접 거래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근데 실무에서 이렇게 하느냐? 안 하지. 직거래한 걸로 쳐버려요. 그냥. 당사자 직거래한 걸로. 개공이 도장을 안 찍고 자기가 임대인이나 매도인이 된 거예요. 또는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당사자 중개거래가 아니고 직접 당사자 쌍방거래한 것처럼 그렇게 해버려요. 근데 의뢰인들 뒤통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조심해야 돼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좋아요. 그래야 탈이 없어요. 뒷탈이. 그래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게 바로 직접거래다. 그럼 직접거래에서 의뢰인과 거래인과 모두가 이제 금지되는데 이 의뢰인의 대리인과 거래했습니다. 의뢰인의 대리인이 와서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을 팔고자 합니다. 대리인과 거래했어요. 직접거래다 아니다. 당연히 직접거래죠. 의뢰인의 법률행위 효과는 의뢰인이 귀속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대리인의 법률행위 효과는 의뢰인이 귀속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직접거래가 맞아요. 그래서 직접거래 이 정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쌍방을 대리하는 게 금지되어 있는데 이 쌍방 대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양 당사자 모두를 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계약서를 쓰는 날 갑이 갑자기 지방 출장 가서 못 나오신대요. 그래갖고 개공한테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을 역시 갑자기 내가 신종에 걸려서 못 나가겠다 해가지고 대리권을 우리 개공한테 수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공께서 양 당사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거죠. 혼자서 북치기로 장구치고 다 해버렸어요. 그럼 계약서의 도장이 어떻게 지키느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매매계약서 그래가지고 매도인 갑 대리인 A 꽝 매수인 을 대리인 A 꽝 알선 개업공인중개사 A 꽝 이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걸 뭐라 해요? 저걸 트리플 A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거를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민법에서 쌍방대리 원칙적으로 금하지만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허용했잖아요. 우리는 동의불문 금지예요. 동의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왜? 한쪽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쌍방대리를 금지가 됐으니까 일방만 대리합니다. 갑으로부터만 대리권을 또는 을로부터만 대리권을 써받고 계약을 해주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 쌍방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트리플 A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일단 쌍방대리 금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쌍방대리를 공부할 때 민법에서 자기계약이라는 걸 공부했을 거예요. 자기계약. 쌍방대학 자기계약 금지. 쌍방대리 자기계약 금지. 이렇게 공부했죠. 민법에서. 자기계약은 뭐냐? 자기계약은 대리인의 신분을 가진 자가 거래 상대방의 지위를 겸하는 거죠. 이게 쌍방대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이 A한테 아파트 팔아달라고 의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A한테 수여했어요. 그럼 개업공인중개사가 갑의 대리인이 된 거죠 지금. 됐는데 물건 보아하니까 싸고 좋습니다. A가 사버린 거지. 그러니까 자기계약이라는 것은 대리인의 신분을 가진 자가 거래 상대방의 지위를 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계약이라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대리권 받았는데 이자가 사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그럼 이게 자기계약인데 그럼 자기계약 역시 민법에서 원칙 금하지만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허용이 되고 있거든요. 허용이 됩니다. 동의불문 우리 금지행위죠 이거 자기계약. 뭐에 걸렸어요? 예?
직접 거래에 걸렸지 뭐. 결국은 우리 개공이 의뢰인의 부동산 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당연 금지예요. 이거는. 그래서 직접 거래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바로 직접 거래 쌍방대리다. 이게. 만약에 처소유의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매각했어요. 처소유의 부동산,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매각했습니다. 직접 거래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예? 그건 직접 거래예요? 첫 거는 내 거, 내 거는 내 거니까. 그죠? 직접 거래 아닙니다. 처부동산 의뢰인에게 팔았잖아. 내 거 판 거 아니잖아, 지금. 이게 직접 거래 아니에요. 예. 물론 첫 거는 첫 거, 내 거는 내 거. 이제 그러신 분은 직접 거래 아니라고 하는데, 첫 거는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직접 거래예요. 그러니까 명의인이 내게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투기 주장이 금지되어 있는데, 조문의 표현을 봤을 때 투기 주장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네요. 탈세를 목적으로 합니다. 탈세를 목적으로 한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하지 않은 부동산. 즉, 미등기 부동산이에요.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탈세 목적 미등기 부동산 전매 중개. 투기 주장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 유형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변동이 제한이 된 부동산의 전매 중개. 그러니까 권리 변동이 제한이 된 부동산. 이걸 전매 제한 부동산으로 앞으로 제가 볼 건데. 그래서 권리 변동이 제한이 된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했어요. 이게 두 번째 투기조항입니다. 그럼 탈세 목적 미등기 부동산 전매 중개 뭐냐? 이거 아니겠어요? 갑으로부터 을이 부동산을 매수를 했는데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치는 거죠. 양도소득세, 취득세 다 내기 싫습니다. 해서 등기 안 해요. 미등기 상태에서 을이 병한테 팔아치우는 거죠. 전형적인 유형이죠, 이거. 이 거래를 소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등기 전매자임을 인식을 하면서 이자의 거래 활동을 도와주지 마라. 이거 소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이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을이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기를 5억에 매수했는데 가격이 툭 떨어지는 바람에 병한테 팔기는 4억 8천에 팔았어요. 을이 오히려 2천만 원 손해봤죠. 그럼 투기조항을 피해갈 수 있느냐? 피해갈까요? 못 피해갈까요? 그래도 못 피해간다. 우리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자의 전매 차익은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이자의 차익 여부를 불문하고 이건 금지로 갑니다. 그래서 탈세 목적 미등기 부동산 전매 중개를 하지 말란 뜻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때 이제 민법 시간에 중간 생략 등기라고 공부했나요? 자, 그러면 이때 갑으로부터 병한테 등기가 바로 넘어가죠. 이 등기를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죠. 중간 빼먹었잖아 지금. 그럼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맞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중간 생략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유효예요. 유효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미등기 전매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그 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등기가 돼버리면 그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고, 미등기 전매 행위를 해도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와 이제 구분해줘야 되고요. 자, 근데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이제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뭐, 대표적으로 투기과일지구라고 있거든요. 투기과일지구는 일단 분양권 전매 제한을 목적하는 그 제도인데, 투기과일지구라는 거는 투기과일지구 내의 분양권으로서 이 분양권이 전매 제한에 걸려 있어요. 전매 제한에 걸려 있는 분양권입니다. 이거는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이죠, 지금. 분양권은 중개사물이니까. 이걸 소개했잖아요? 투기장으로 처벌합니다. 우리 지금 분양권 전매 제한 얼마 걸려 있어요? 여기. 3년 이내 1년이에요, 6개월이에요? 1년입니까? 지금 1년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6개월 걸린 지역들 많고요. 지금 1년 걸린 지역들 많고. 전에는 우리 수도권 지역에서는 투기과일지구로 묶으면요. 아예 이전 등기 할 때까지 전매 금지였어요. 아예. 전면 금지였는데 이게 부동산이 이제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전매 제한을 뭐 수도권 지역은 지금 1년으로 건 데가 지금 좀 있고요. 대부분 6개월이에요. 송도 같은 경우도 6개월 걸려 있고요. 뭐 지금 다른 지역들 대부분 6개월 걸려 있습니다. 6개월 걸려 있고
이제 1년 걸려 있죠, 지금. 그래서 우리 분당이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서울 같은 데 1년에 걸려 있는데, 일단 그저 전매 제한 걸린 거, 분양권, 이 전매를 중개하잖아요. 투기장으로 처벌합니다. 근데 다 해요, 안 해요? 하지. 근데 이거 걸리면 엄청 커져요. 몇 년 징역이라고요? 3년 이하 징역이 이거. 3년 이하 징역입니다. 또 임대 아파트들이 있죠. 임대 아파트. 민간 임대 아파트도 있고 뭐 공공 임대 아파트도 있는데, 임대 아파트는 임대 의무 기간이 있잖아요, 이거. 5년, 10년 뭐 이런 식으로 의무 기간이 있는데, 요 임대 아파트들은 권리 변동 제한된 부동산 아니에요, 지금. 맞죠? 이것의 전매를 중개했다. 투기장으로 갑니다. 이 얘기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업자란 임대인이라는 얘기죠, 지금. 임대인이 임대 의무 기간 중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걸 몰래 팔아치워버린 거예요. 자금이 안 좋아져갖고. 이걸 전매 중개했다. 그럼 투기장으로 처벌합니다. 거기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는 거는 별개 문제예요.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은 임대인 동의가 있으면 되잖아요. 임대 아파트 안 살아봐서 몰라요? 알고는 계시잖아요, 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임대 사업자가 팔아치는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의무기간 중인데. 그럼 투기장으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뭐 판교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들은 10년간 이거 전매 제한 걸려 있죠, 지금? 풀었나요? 4월에 풀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때 당시 판교 분양할 때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는데 10년으로 묶겠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그거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중간에 풀린다. 이거. 그래갖고 판교가 난리였죠, 그때. 어쨌든. 4월에 풀렸어요? 왜 근데 나한테 연락이 없었지? 풀었구나, 결국.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지금 그런 제도들 사실 무리가 좀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게 바로 투기조항입니다. 자, 그러면 금지행위 7가지 종류가 바로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기초로 이제 그 사례를 가지고 판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금지 행위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계속 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가지 금지: 매매업, 무등록자의 거래, 보수초과, 거짓된 은행, 그 다음에 증서중개 매매업, 그다음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주장 7가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업 중에 있는 게 국토부에서 매매업과 지금 직접거래를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풀려고. 근데 풀려고 하는데 어쨌든 풀렸으면은 우리 업계가 상당히 이제 수익성에서 호전이 될 텐데 아마 국회의원들, 국회 쪽에서 아마 통과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볍게 보는데, 직접거래라도 풀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직접거래 풀리면 이제 임대업 쪽은 금지행위가 아니니까 뭐 세를 놓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의인이 싸고 내놓은 부동산을 못 사는 거죠? 못 사요. 그러면 이제 배우자 명의라든가 친인척 명의로 취득을 해줘야 되는데, 그 나중에 실명법 공부하면 아는데 배우자는 특례 규정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 취득했을 때는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었다면 이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배우자 명의로 이제 많이 하는데, 그러면 배우자 명의는 남겨놔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부동산 하면서 지금은 배우자 명의를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배우자가 더 무섭나? 그럼 배우자 없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얼른 시집간 장가 가야죠. 배우자 명의로 왜 남겨놔야 되는지 아시죠? 중개사무소는 모든 정보들이 다 모이고 있잖아요, 지금. 좋은 물건들이 있죠? 누가 봐도 진짜 좋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누가 욕심 안 내겠냐고. 다 내지. 그죠? 다 냅니다. 최근에 요즘 전세가 귀하잖아요. 전세가 귀한데 시세가 4억 정도 가고 있는데, 그분이 3억에 살고 있었나? 만기 전에 이제 빠지는데, 전세. 그래서 이제 주인한테 전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임차인이 사무소에 의뢰를 한 거죠. 만기 전에 빼달라. 주인하고 얘기됐냐? 얘기됐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시세가 4억 정도 가는데 얼마로 할까요? 나가신다는데.
그거 뭐 어차피 빚인데 뭐하러 많이 받아요. 그냥 적당히 알아서 하세요. 그런 스님들이 있어요. 그런 스님들이 있습니다. 그럼 3억에 또 그대로 해버리면 보수가 작아지잖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써야지. 손님의 의도를 알아봤으니까 그래도 3억 정도는 다른 임대인한테 욕먹는다. 이거는. 그러니까 3억 5천 정도는 하셔라 그냥. 그런 거지. 슬쩍.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근데 뭐 임차인이 또 깎아달라면 깎아주세요 그냥. 그런 스님들이 있어요. 땡 잡은 거지. 그런 경우들은 그냥 바로 전세금 줘버린다니까. 개공이 줘버려요 그냥. 잡아놓는 거죠 그냥. 예. 이건 바로 양타감이에요. 양타감. 양타. 양타가 문제 알죠? 쌍방 모드를 중요한 거죠. 물건 갖고 있고 손님만 붙이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손님 바로 붙죠. 이게. 근데 손님이 의심하지. 이거 하자 있는 물건 아니냐고. 하자 있는 게 아니고 주인이 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월세로 돌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월세 권장은 절대 안 하지. 절대 안 하지. 월세 권장. 이거 월세로 돌려야 되잖아요. 목돈이 필요 없으니까 이분은. 무슨 말인지 아셔요? 그럼 월세로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우리가 월세 권장 안 하지. 왜? 보수가 줄어드니까. 그게 이제 능력 있는 개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에펜더로 한다. 이거는 이제 정식하게 이제 중개업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내 운신의 폭에서는 움직여주는 거지. 이걸 손님한테 월세 권장을 해버리면, 보수는 줄어들고, 전세가 낮잖아요, 그래도. 그죠?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물건이 또 시세가 진짜로 5억인데 금매로다가 4억 8천에 딱 나온 거예요, 그냥. 금매로. 그럼 계약금 줘버린다니까. 바로 손님 붙여버리지, 그냥. 물건 다 찾고 있는데 시세가 저 정도 떨어져갖고 물건이 나오면 하자가 없다. 권리상 문제도 없다. 그럼 바로 줘버린다니까, 그냥. 근데 생각해보세요. 직접거래 같은 거 풀렸다. 매매 풀렸어요. 그럼 매매 받고 직접거래 풀리면 이거 바로 계약해버리지. 계약해버리고 수확 전에 바로 파는 거예요. 그 자리에 1,000만 원 남기는 거죠. 좋다. 단기점에 50% 양도소득도 내지 뭐. 내는 거예요 그냥. 양도소득 냅니다. 내고 하자 이거지. 이게.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잖아요. 거기다 사는 손님한테 보수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사는 손님부터 대출할 수는 하잖아요 또. 다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파급 효과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수익성 면에서 굉장히 좋아지는데 이거 갖다가 저 종교가 없는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자기네 보수는 계속 올리면서 우리는 반값 보수라고 그러니까 이게 환장할 일이죠. 자, 그럼 다 봤고요. 그 중개보수와 실비가 사실선 쪽에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개업공사 등의 의무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이제 확인 설명 거래계약서 다 썼어요. 잔금 치렀습니다. 보수 받아야 되죠? 이제 보수로 가는 거 이제. 자, 그럼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